오늘은 콜로세움을 둘러보겠습니다. 가면서 근처에 있는 대전차 경기장에 먼저 들렀습니다. 이곳이 영화 배너 전차 경기 촬영장이지요. 오래전에 본 영화 그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열광으로 환호하던 관중들이 앉았던 대리석이 뜯겨 나가고 있었습니다. 벤허 절정의 전차 경기 장면, 주인공 찰턴 헤스턴과 상대 로마 선수 스티븐 보이드가 벌이는 스펙타클한 경기 장면에서 스티븐 보이드가 그리스 전차로 상대방 마차 바퀴를 갉아버리는 비신사적 장면, 그 비급한 짓을 하다 마차에서 떨어지고 결국 승리의 올개간을 쓰는 주인공, 나병에 걸린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는 고향으로 가던 장면이 떠오르고 타이타닉이 나오기 전까지 수십 년 불멸의 1위를 지킨 명작 배너, 그 촬영지가 이젠 상상 속에만 머물 무상함이 드러난 전차 경기장, 명화의 촬영지가 사라지는 현장을 보면서 그 어떤 것도 세월을 이기지 못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뇌이며 콜로세움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행할 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거라 상상도 못했기에 보다시피 내가 찍은 영상이 많이 흔들리고 비율도 안 맞아 거의 못쓰고 오직 사진 몇 장으로 모든 영상을 재구성하다 보니 몇 곱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로마에도 거리 곳곳에 행위예술과 버스킹을 쉽게 볼 수 있었고 유럽의 도로는 특별한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차선으로 도로 폭이 많이 좁습니다. 이제 저 앞에 콜로세움이 보입니다. 콜로세움은 서기 72년 지어진 건축물로 석회암, 응회암,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진 로마 시대 최고 운영 경기장으로 5만 이상의 관중을 수용하던 명소며 이곳이 이제 로마를 상징하는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서 바라보는 콜로세움입니다. BC 27년 통일된 로마 제국은 서기 64년 기름창고 사고 원인이 큰 화재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민심이 혼란스러워지자 5대 황제 네로는 당시 로마의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에 책임을 덮어씌워 교도들을 탄압하며 무자비하게 학살함으로써 로마 황제들 중 최초 기독교 박해제로 기록되었습니다. 68년 타라코네시스 총독 갈바가 일으킨 내전에 각 지역 총독들이 동조하여 원로원으로부터 국가의 적이라는 선고를 받은 네로 황제가 반란군에 쫓기다 68년 6월 8일 로마를 탈출하여 마지막까지 그의 편이었던 해방로의 파오노의 별장에서 자결한 후 로마는 극심한 내전으로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1년에 3명의 황제가 바뀌는 혼란기였습니다. 새 황제가 된 갈바는 근위대와 밀약했던 하사금을 주지 않아 재위 7달을 넘기지 못하고 살해당하고 그 후 근위대가 옹립하여 황제가 된 오토는 로마 제국 최전방의 기름한 군단 사령관 비텔리우스가 이탈리아로 진군해오자 재위 석 달 만에 자결하였으며 비텔리우스가 황제가 된 것을 꺼리는 오리엔트 군단과 도나우 군단은 덕망 있는 60세의 노장 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원로원의 승인을 얻어 9대 황제로 옹립하지요. 이리하여 로마 제국 사상 처음으로 황족이나 원로원 가문 출신이 아닌 평민이 로마 제국의 황제로 등극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심각한 내전으로 황폐한 로마 재건과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는 일이었기에 혼란과 민심을 바로잡으려고 이 콜로세움을 짓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네로의 황금궁전 연못자리입니다. 네로의 황금궁전은 바다 같은 인공호수와 150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초호화 궁전이었습니다. 서기 64년 대화재 때 로마 도시의 3분의 2가 거의 불타고 수많은 이재민과 부상자가 발생하던 그때 네로는 화재 지역을 몰수해 그 자리에 자신의 궁전을 지었고 반대로 베스파시아누스는 네로가 수탈했던 자리에 콜로세움을 지어 시민들에게 되돌려준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콜로세움 완공을 보지 못한 채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10대 황제 티투스가 3층까지 완공한 후 그 기념으로 100일 축제를 벌였고 하루에 맹수 5,000마리가 희생되기도 했다는데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단순 계산해서 잠자는 시간과 여타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그 많은 맹수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듯 해서 아마 100일 동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티투스 황제 또한
재위한 지 2년 만에 사망하고 그의 동생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4층까지 완성한 콜로세움의 건축 기간은 5년, 8년, 10년설 등이 있지만 이 또한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명칭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건설자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일족 이름을 딴 폴라비우스 원형극장 콜로세움이라는 설과 근처에 세워진 거대한 네로 황제 동상 콜로서스에서 붙여진 것이라는 설이 있지만 이 또한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네로의 동상은 건설하면서부터 평판이 나빠 네로가 실각한 후 머리는 태양신으로 교체되었고 나중에 구리로 재활용하기 위해 완전히 철거되었다지요. 어찌되었건 콜로세움이라는 명칭은 오늘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서기 80년에 지어진 콜로세움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당시 로마인들의 건축 기술 때문인데 특히 아치 발견은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었던 혁신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건물 무게를 받치고 있는 핵심 뼈대 아치는 먼저 지지 기둥을 세우고 반원 목재 형틀을 만들어 재단된 돌을 아치 형틀 위에 얹고 마지막 꼭대기에 쐐기돌을 박으면 무게를 양쪽으로 분산시키는 장력이 생겨 아치에 더 많은 하중을 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아치가 아니었다면 그 무거운 하중을 지탱하지 못해 저 거대한 형태의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아치 연결로 완성된 콜로세움은 로마 건축 공간 개념을 완전 새롭게 바꿔놓은 것이며 그러나 아치만으로 저 거대한 크기와 높이를 감당할 수 없었겠지요. 콜로세움을 찬찬히 보면 벽돌과 벽돌 그리고 접합부 사이에 콘크리트가 보이는데 로마인들은 이미 그때부터 콘크리트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포졸란과 석회를 2대1의 무게 비율로 혼합해 여기에 모래와 자갈을 섞은 것이 콘크리트지요. 이것의 원조는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석고인데 이집트인들에 의해 피라미드를 축조하는 데 사용되었고 오늘날 세멘트의 원조 세멘텀은 석회에 물과 화산재를 섞어 만든 것이며 위에 설명한 이것들이 최강도를 유지하며 2000년이 넘도록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콜로세움의 비밀입니다. 이 자재들은 근처 베수비오 화산에서 분출된 재가 지천에 있었으니 얼마든지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테라코트 벽돌인데 오늘날 붉은 벽돌 모양을 한 이것이 100만 개가 넘게 사용되었다지요. 테라코트 벽돌은 콜로세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조적을 하고 또 2개의 벽을 만들어 그 안에 콘크리트를 채우는 등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이전 방식으로는 50m가 넘는 이 건물을 지을 수 없었기에 새로 개발한 이 아치가 자재는 적게 들이고 무게는 줄이므로 더 높이 지을 수 있던 최고 기술이었습니다. 기둥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해 세웠는데 1층은 도리아식으로 도리아식 기둥은 그리스의 고전 건축 양식의 한 가지로 기둥은 짧고 굵으며 만두행 머리 장식이 특징이고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르테논 신전을 들 수 있겠습니다. (2층은) 이오니아식으로 여성적이고 부드러우며 이 또한 그리스 고전 양식의 하나로 도리아에서 벗어나 아테네 시대 이후 한 세기 동안을 이 방식이 지배하였고 기둥 밑에 주춧돌이 있으며 곡선의 소용돌이 모양을 한 기둥 머리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3층은 코린트식으로 이 역시 그리스 양식으로 도리아, 이오니아식 후 양식으로 주신의 기둥 밑지름이 크고 화려하며 기둥 머리는 아칸소스 입 모양을 본뜬 것이 특색이라 하겠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 콜로세움 2층으로 가니 다른 나라 유물들도 많이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제2 전시실에 있던 동물뼈입니다. 이 뼈들을 보면 당시 로마에는 없는 동물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세계 각지에서 잡아 공수해 온 것이라 합니다. 죽인 동물들의 가죽은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산물들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동물들 먹이로 주었다 합니다. 동물들만 그랬을까 생각하니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기저기 놓아둔 전시물과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저렇게 조감도를 그려놓았습니다. 그중 유독 눈길이 간 곳은 왼쪽 하단 캡스틴이었습니다. 조금 있다 저곳을 가보아야겠습니다. 당시 검투는 로마 최고의 인기 종목이었다지만 참으로 잔인한 인간들의 몹쓸 행위였습니다. 저 건물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으며 짓고 난 뒤에도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피비린내 나는 결투장에서 수없이 죽어간 죽음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전율이 온몸을 서늘케 했습니다. 피를 뿜어내며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며 즐거워 환호하던 관중들 광란이 지금도 들리는 듯해 만감이 교차하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8만의 관중을 수용하던 이 경기장, 잔인한 결투가 벌어졌던 이곳은 가변형 무대까지 설치되어 가장 좋아했던 검투와 동물들과의 싸움, 동물 사냥, 신화자연, 심지어 모의 해전까지. 저기 대리석으로 만든 원로원들 좌석이 보입니다. 당시에 앉는 좌석도 계급대로 입장하는 문도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등급대로 가장 좋은 자리는 당연 황제가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원로원들, 그 다음이 경제적 지배계층, 즉 귀족과 부자들 자리며 그 뒤가 일반인이고 최하위층은 꼭대기층에 배치했는데 그 구조 단면은 이렇습니다. 북쪽 정문은 황제와 귀족들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동남 서쪽에 있는 문은 엘리트 전용이었다 하지요. 이 네 개의 주요 문이 아름다운 타일과 황금으로 장식되었던 파편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으며 무너진 외벽의 문이 지금은 32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승강장치 28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캡스턴이지요. 지주 구멍 하나를 확대한 것인데요. 캡스턴 나무를 끼워 세웠던 자리입니다. 복원해 놓은 캡스턴을 보기 위해 미로 같은 지하실을 이리저리 돌아가는데 당신은 햇불로 밝혔을 이곳, 맹소와 검투사들, 그리고 노예들이 공존했을 이 무서운 공간이 너무 음산하고 얼씬연스러웠습니다. 지하 모든 칸막이 공간마다 수많은 일손들의 고통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길을 한참 돌아오니 이제 저 앞에 캡스틴이 보입니다. 한 층에 4명의 노예들이 나무를 돌리면 원통에 감긴 밧줄이 돌면서 동력을 얻는 이 장치는 밧줄을 감으며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장치인데 밧줄과 몸통 사이의 죄는 힘은 서로의 마찰력과 몸통에 감긴 밧줄의 횟수에 따라 다르고 무거운 물체를 감는 속도는 밧줄과 캡스틴 사이의 미끄러짐을 조절하며 받침판에 있는 톱니형 궤도와 폴이 몸통의 역회전을 막았고 이 장치를 이용해서 검투사들과 맹수들을 경기장 위로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의 엘리베이터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로마 제국 전성기에는 8만의 관중을 수용하던 이 경기장,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졌지만 중세에 이르러 제국이 쇠퇴하고 로마가 폐허로 변하자 콜로세움도 그 변천을 피하지 못하고 채석장, 요새, 교회와 같은 용도로 사용되면서 강도, 약탈과 파괴로 뜯어갈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떼어간 현재 모습이 제 눈에는 대적할 수 없는 거대한 유령같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로마의 상징으로 남은 콜로세움은 2018년 한 해에만 480만 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는데 실제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입니다. 표를 사지 않고 밖에서만 구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16, 7세기경 교황 식스투스 5세는 콜로세움을 양무 공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가 조기에 사망하여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1671년 추기경이 콜로세움에서의 투 경기를 승인하였으나 대중들의 반발로 이 계획 또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1749년 교황 베네딕토 14세는 콜로세움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상징적인 장소였다고 주장하며 채석장 사용을 금지하고 이곳을 성지로 지정하여 순례길을 만들어 콜로세움 전역을 성역화하고자 했으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대다수의 역사학자들은 그저 추측과 가정에 의해 만들어진 주장이라 여긴다지요. 그 후 로마는 콜로세움 일부를 복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낙뢰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전체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잡초와 초목들을 제거하고 1807년부터 1827년까지 외벽에 쐐기를 박아 보강하였으며 내부는 19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지속적으로 수리되었고 경기장 하부 구조는 19세기에 발굴이 시작되어 1930년대 무솔리니 독재하에 모두 발굴되어 그 구조가 완전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콜로세움은 사형제 폐지와 관련된 캠페인이 상징이 되어 반사형제 캠페인들이 바로 이 콜로세움 앞에서 펼쳐졌고 이때부터 로마시는 사형수들이 석방되거나 사형 제도가 폐지되는 나라가 생길 때마다 그날 하루 콜로세움을 비추는 야간 조명의 색깔을 흰색에서 금색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가 심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콜로세움 내부에서 행사를 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콜로세움을 배경으로 열리는 행사들은 많아 폴 맥카트니, 엘턴 존과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언덕과 같은 자연 지형에 기댄 고대 그리스의 원형 극장들과는 달리 콜로세움은 완전히 독립적인 건축물이며 그 길이는 189m, 넓이 156m, 그 면적은 24,000제곱미터에 50m가 넘는 높이, 둘레는 545m이고 경기장 내부 중앙 무대는 길이가 87m, 넓이 55m의 타원형 구조로 높이가 5m나 되는 벽에 둘러싸여 있지요. 422년 대지진이 콜로세움을 붕괴시켰고 그 영향으로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변했다 합니다. 외벽은 10만 입방미터에 달하는 석회암에 수백 톤에 이르는 청동 구조물이 지탱하고 있지만 기나긴 세월 동안 낙뢰와 지진이 일어나며 곳곳에 균열이 갔고 남쪽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는 벨라리움이란 200개의 가죽 차양이 설치되어 관중들에게 뜨거운 태양과 비를 차단해 주었으며 이 차양은 경기장 3분의 2를 덮을 수 있었고 공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안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합니다. 현재는 북쪽 벽만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고 외벽 끝부분에 발려있는 삼각형 모양의 콘크리트 지지물은 19세기 초 보강된 것이라 하며 지금은 없어졌지만 2층, 3층의 아치에 신화 등장 인물의 조각상이 세워져 있어 그 화려함이 한층 더했던 건물이지요. 아직도 3분의 1의 위용을 과시하며 서 있는 콜로세움은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앙상한 뼈대로 서 있는 묘한 모습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당시 진한 슬픔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풍미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콜로세움은 볼수록 스산하였습니다. 특히 달밤이나 으스러지는 노을빛을 받으면 더욱 그랬습니다. 그 화려한 세월 권세의 옷이 벗긴 채 2000년을 묵묵히 서 있는 콜로세움은 보는 사람마다 느끼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나는 그 참혹한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목숨들이 울부짖던 마지막 절규의 순간들이 떠오르며 참으로 무겁고 아프게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작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들이 많은데 다 제작해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